아내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항암 치료 중 바람난 아내 40년 결혼 생활의 배신. 췌장암 사기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진료실을 채웠다. 70년을 살아온 정수는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보다 그 옆에 걸린 CT 필름에 박혀있는 검은 그림자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이면을 갑자기 드러내는 듯했다. 그는 남은 생을 정의하는 이 불청객의 실체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70년 내가 이룬 건 무엇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 아래에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묻어두지 않았던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여 오히려 의사가 당황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환자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싸움의 승패가 정해진 것을 알았다. 오히려 이 명확한 종점이 그동안 흐릿하게만 느껴지던 인생의 불안을 잠재우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는구나. 그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다. 진료실을 나서자 복도 끝 빈 의자에 홀로 앉아있던 아내 영희가 벌떡 일어섰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과 함께 애틋한 정을 새겼다. 그러나 그 정이 이제는 얼마나 진짜였을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상황,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영희의 그런 완벽한 아내다운 태도가 때론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손이 정수의 팔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응, 뭐 정해진 길 맞이하면 되지. 정수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손길은 굳건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나는 이제 곧 사라질 사람. 너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집에 가자. 서둘러. 어서. 차 안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거운 침묵에 짓눌렸다.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길가에 만개한 벚꽃을 보았다. 옅은 분홍빛 벚꽃은 그의 마지막 봄을 애써 아름답게 장식하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영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응? 영희가 조바심 내며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비로소 굴레에 쌓인 듯 무거워졌다. 그동안 사업에만 매달려서 당신과 미정이한테 너무 소홀했지.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작 가족의 시간을 잃어버렸네. 그는 텅 빈 자신의 성공을 후회했다. 회사 창립식 날, 미정이의 졸업식, 영희가 열이 나 누워있을 때 그 모든 순간들 위에 그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희는 창밖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당신 덕분에 우리 미정이도 잘 컸고 우리 이만큼 살만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가 몰라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하게 각본화되어 있었다. 40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의미가 퇴색된 위로의 말들, 마치 그녀의 감정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아내의 대본을 읽는 듯했다. 정수의 마음에 차가운 이물감이 스며들었다. 이건 나를 위한 위로인가? 아니면 너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주문인가?
이제라도 남은 시간 당신과 제대로 보내고 싶어. 정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 당신이 늘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내가 바쁘다고 매번 미뤄왔는데. 영희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 당황함은 정수가 기대했던 기쁨이나 감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회피했다지. 지금 당신 몸이 그럴 상태가 아니잖아요. 치료도 받아야 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무리가 될 텐데. 그녀는 치료를 핑계로 다른 무언가를 피하려 하는 듯했다. 항암은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어. 서울에 큰 병원과 연계된 곳을 찾으면 돼. 꼭 가보자. 영희야, 당신과 단둘이. 정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시선에는 40년의 진실을 캐내려는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알겠어요. 좋아요. 영희의 대답은 어딘지 맥이 빠져 있었고 그 힘없는 승낙은 정수에게 불길한 예감을 남겼다. 마치 무대 위에서 제 뜻이 아닌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집에 돌아온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듯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늘 완벽하게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이 서재는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다. 값비싼 원목 책상, 정연하게 꽂힌 경영서적, 수많은 상장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그는 텅 빈 공허함만을 느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보험 증서와 함께 놓여있던 유언장을 꺼냈다. 5년 전 큰 수술을 앞두고 작성해둔 것이었다. 모든 재산, 강남의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예금을 아내 영희에게 상속한다는 간단 명료한 내용. 그때의 그는 영희를 고생한 아내에게 주는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이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 들었다. 정수는 펜을 들었다. 새로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다. 재산 분배보다 먼저 아내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영희에게, 너와 함께한 40년의 세월은. 그의 펜이 멈췄다. 무엇이지? 그는 되물었다. 행복의 연속이었을까? 아니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성의 잔해였을까? 그의 손이 멈춘 자리에 잉크가 옅게 번졌다. 문득 미정이가 중학교 때 썼던 일기가 생각났다. 아빠는 또 회식이라고 안 오셨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아빠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엄마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일기에 마주한 가족의 감정을 외면했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희의 낮고 빠른 목소리에 정수의 숨이 막혔다. 마치 비밀스러운 협상을 진행하는 듯했다. 아니,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남편이 집에 있다니까요. 오늘 진단받고 왔어요. 심상치 않아요. 내일 오후에요. 남편이 병원 가는 날, 그때 만나요.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지금은 위험해. 당신이 간병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무리였는데 일단은 예정대로 추진해요. 치료 받으러 가면 당신이 곁에 있어줘야 해요. 통화가 끊기자 정수는 살며시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본 영희는 벌떡 일어나며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낯선 빛을 띠고 있었다. 불안과 경계, 그리고 미묘한 죄책감이 뒤섞인 빛. 여보, 언제 나왔어요? 왜 나오지도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기에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목소리가 급하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정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 그냥 친구요. 미정이 얘기였어. 요즘 일이 바쁘대서 안부 전했지. 회사 일이 복잡하대요. 거짓말이다.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 미정이는 지난주에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휴가를 낸 상태였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버지에게 딸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올 그런 아이였다. 그는 영희가 자신을 기만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40년의 신뢰 위에 내리친 충격이었다. 다음 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병원에서 파견된 간병인 민수가 등장했다. 30대 중반의 그는 지나치게 잘 생긴 외모에 말주변이 좋고 행동이 민첩했다. 그는 깔끔한 복장과 부드러운 말투로 정수의 첫인상을 완전히 사로잡으려 애쓰는 듯 보였다. 그의 존재는 정수의 집안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 죽은 영양소가 많으니 조금 더 드시고 약을 드셔야 힘이 나죠. 제가 직접 공수해온 전복죽이에요. 민수는 정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정수는 그를 경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수고하네. 민수 씨, 젊은 사람이 이런 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 자네 외모도 좋고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어르신 같은 좋은 분들을 돕는 것이 제 기쁨이죠.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수의 미소는 완벽하게 각 잡힌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영희가 찻잔에 고급 보이차를 들고 왔다. 민수 씨,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간병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당신은 정말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도 어르신 간병하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사모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하세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그 안에 흐르는 낯선 친밀감을 포착했다. 말없이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이해와 공감의 흐름이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마치 공범자 같은 느낌이었다. 정수는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찰나의 흔들림 혹은 안도감을 읽어냈다. 그날 밤 통증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정수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생생했다. 미안해, 민수야.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니까 내가 이 생활을 끝내줄게. 영희의 목소리였다. 애처롭고 간절했다. 그녀의 말투는 남편에게 했던 각본화된 위로와는 전혀 달랐다. 이건 진실이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다니며 당신을 바라만 봐야 한다니 지겹지 않아요? 매일 그의 곁을 지키는 당신을 보는 것도 고문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짜증과 권태가 서려 있었다. 6개월이래. 의사가 길어야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어. 조금만 더 참아줘. 여행은 절대 안 돼. 당신을 간병인으로 붙이는 것도 최대한 버텨야 해. 그 사람이 여행이라도 가면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껏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 재산도 다 당신 거고 당신 딸도 신경 안 쓸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응, 그럼 우리 자유로워져. 평생 바라만 보던 꿈을 이룰 수 있어. 이제 고작 몇 달 남았을 뿐이야.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그 미래. 조금만 참아요.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공기 한 모금 삼키는 것도 고통이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마디의 속삭임으로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위로, 그녀의 사랑이라는 말까지. 그래도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매일 와서 그 사람 간병하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 이러는 게 아닌데 괜찮아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당신을 위한 연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돼요. 고마워. 민수야, 이거라도 찰싹. 입맞춤의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정수는 그 소리를 심장이 멎을 때까지 들어야 했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침대로 돌아와 천장을 보며 새벽을 맞이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배신당한 남자였고 복수를 꿈꾸는 자였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온몸을 에워싼 맹독성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40년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가정이 한순간에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의 무게가 그의 병든 몸을 짓눌렀다. 그는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 병 뚜껑을 열었다. 한 방에 모든 게 끝나면 얼마나 편할까. 이 치욕적인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다면. 하지만 그의 손이 멈췄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당할 수는 없다. 내 마지막 남은 생은 복수를 위해 써야 한다. 그들이 꿈꾸는 자유라는 이름의 행복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야 한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살며시 거실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대화는 이미 끝난 뒤였다. 대신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빠져나간 눈빛. 저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속아가며 살아야 한다. 조용한 전쟁을 선포해야 했다. 상대는 자신의 아내와 그 연인, 무기는 그의 지혜와 남은 시간,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었다. 정수는 머릿속으로 냉철하게 계획을 세웠다. 영희와 민수의 관계에 대한 법적,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다. 유언장을 전면 개정하여 그들의 탐욕이 이룰 수 없게 만든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죽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전달하여 영희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부여한다. 정수는 침대 아래 숨겨두었던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전자기기에 능숙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가정용 CCTV 모듈 2개를 주문했다. 거실과 침실 앞 복도에 설치하여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기록할 생각이었다. 너희들의 달콤한 미래는 이제 내 복수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철저하게 연기했다. 그는 영희가 차려준 아침을 평소처럼 맛있게 먹으며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잘 주무셨어요. 여보, 얼굴이 좀 더 좋아 보이세요. 민수 씨도 오늘부터 간병 시작이니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영희의 물음에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덕분에. 아, 그런데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와야겠어. 미리 재산 분배를 확정 지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 변호사요? 영희의 눈에 불꽃이 스쳤다. 왜요? 몸도 안 좋으신데 유언장이야 5년 전에 쓰신 게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유언장 정리 좀 하려고 재산 정리도 세세하게 해야지. 그리고 미정이 얘기도 좀 하고 혹시 모를 상속세 문제도 정리해야지. 정수는 영희의 반응을 면밀히 살폈다. 미정이는 왜요? 그 애는 아직 젊은데 딸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엄마를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미리 당부도 해둬야지. 재산 상속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줘야 하고 내가 힘들까봐 미리 정리하는 거야. 아, 그렇죠. 현명한 생각이세요. 여보. 영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민수 씨가 오는 날이니까 너는 집에
있어 나 혼자 갈게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에겐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택시 타고 가세요. 운전은 위험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정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보았다. 오전 11시 정수는 30년 지기 변호사 김석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정수야, 오랜만인데 안색이 심각하구만. 자네답지 않게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석진아, 내가 전쟁을 선포받았어. 내 인생을 건 아주 더럽고 치사한 전쟁. 정수는 어젯밤의 일과 그동안 느껴온 이상한 낌새를 모두 털어놓았다. 김석진의 얼굴이 점차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다. 정말이냐? 정수야? 영희의 사모님이? 나는 정말 좋은 커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가 없군. 자네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오해가 아니야. 정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피할 수 없다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나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정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거 우리 집 홈 CCTV 접속 아이디랑 비번이야. 거실과 현관 캠 내가 몰래 설치한 거야.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잡힐 거야.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키스, 그들의 대화, 그 모든 탐욕. 김석진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정수의 단호한 의지에 놀랐다. 정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제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정수는 차분하지만 냉혹하게 말했다. 영희에게는 민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임만 주도록. 나머지는 모두 미정희에게, 그리고 내가 후원하던 사랑의 연탄은행과 꿈꾸는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내 재산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알겠어.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지. 자네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대신 이 결정이 사모님께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네.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수, 그 간병인 자식은? 간병인으로서 받은 모든 금액을 환수해야 해. 그리고 의료윤리 위반으로 해당 기관에 신고할 거야. 그의 인생에도 타격을 줘야지. 그가 다시는 선량한 사람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나서 이 모든 증거인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리는 편지를 영희에게 전달해줘.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서. 정수야, 그건 너무 잔혹하지 않냐? 그녀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텐데 자네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세. 김석진이 망설였다. 40년을 속인 대가야. 석진아, 그녀가 평생을 안고 살 만한 죄책감이지. 내 죽음이 그녀에게 가져올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굴레라는 걸 알려줘야 해. 그게 내 최후의 복수야. 정수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유언장을 다시 쓴 정수는 완벽한 배우가 되었다. 그는 영희에게 더 다정해졌고 민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마치 무도회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이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민수 씨, 오늘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영희랑 단둘이 저녁 먹을 테니 일찍 퇴근하세요. 오랜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싶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정수는 민수의 반응을 관찰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괜찮아. 대신 내일은 꼭 와줘. 자네 덕분에 간병 걱정을 덜었어. 자네의 섬세한 간병이 마음에 드네. 민수가 떠나자 정수는 영희를 불렀다. 영희야,
오늘은 내가 직접 싸준 도시락 먹자. 오랜만에 단둘이 거창한 건 필요 없어. 당신 손맛이 그리워서 말이야. 영희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래요? 그런데 집에 반찬이 없는데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사올게요. 괜찮아. 김밥만 싸와도 좋아. 당신이 직접 해주는 게 의미가 있어.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 좋겠어. 정수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관찰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영희가 가져온 김밥을 먹으며 과거로의 여행을 제안했다. 영희야, 우리 첫 만남 기억나? 신촌 그 작은 카페에서 자네의 하얀 원피스가 아직도 눈에 선해. 물론이지요. 당신은 너무 떨려서 커피를 엎질렀잖아요. 새내기 주제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영희의 얼굴에 추억에 잠긴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만은 그녀의 연기가 아닌 진짜 감정처럼 보였다. 정수의 마음 한 구석이 찌릿했다. 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서 내가 엎질린 커피를 닦아주더라. 그때 생각했어. 이 여자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동반자는 너뿐이다. 라고 영희의 손이 살짝 멈췄다. 여보,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그녀의 눈빛에 혼란이 스쳤다. 우리 미정이도 그렇게 잘 컸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어. 영희야,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말에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생각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남은 시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이 연기인지 진실인지 정수는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사랑은 증오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눈물은 진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과 배신은 함께 갈 수 없어. 며칠 후 김석진 변호사가 정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USB에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영희와 민수가 정수의 침실 문 앞에서 몰래 키스를 하고 그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 분배에 대해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변호사는 정수의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 변호사는 정수의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자네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연기까지 하다니.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수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영희는 그를 위해 부드러운 모자를 사왔다. 여보, 이거 쓰세요. 감기 들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머리가 없어도 멋있어요. 고마워. 정수가 모자를 쓰며 물었다. 영희야,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지낼 생각이야? 재혼 같은 건? 만약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어. 재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신 한 사람으로 저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했어요. 저는 평생 당신을 기리며 살 거예요. 다른 남자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또 거짓말이다. 정수의 마음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나도 당신만으로 충분했어. 가슴 아프지만 이 연극은 계속되어야 해. 며칠 후 딸 미정이가 찾아왔다. 정수는 그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아빠,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셨네요.
엄마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죠? 미정이는 아버지의 야윈 모습에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아빠, 미정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정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영희와 민수의 관계, 자신이 우연히 들은 대화,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에 대해 미정이는 멍하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가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빠,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따라 때로는 오랜 외로움이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하지. 아빠의 잘못도 크지. 저는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계속 속아줘야 하나요?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돼. 미정아, 지금은 안 돼. 아빠에게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해. 사랑이 증오와 뒤섞여 버린 거지. 미정이는 할 말을 잃었다. 사랑한다고요? 그런 배신을 한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따라 분노와 배신감과 혼란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정수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다. 아빠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아빠가 죽은 후에 이 USB를 김석진 변호사에게 전해라. 정수는 작은 USB를 미정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집 CCTV의 원격 접속 파일과 그동안 녹음한 모든 대화가 담긴 최후의 증거였다. 이건 뭐예요? 최후의 증거야. 아빠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 약속해줘. 아빠의 복수이자 아빠의 마지막 사랑이야.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하지만 엄마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아마도 평생 불가능할 거야. 하지만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빠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어쩌면 내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 이 말은 미정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성숙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정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호스피스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관계의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영희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정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안도감을 읽어냈다. 정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후에도 영희에게 매일 그녀가 만든 소박한 집밥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영희는 매일 정성껏 도시락을 싸왔고 그를 먹이는 동안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잠시 되돌아온 듯했다. 음식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잠시나마 배신의 그림자를 지워주었다. 영희야, 당신이 해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서툰 솜씨로 끓여준 그 맛 그대로야. 그때의 순수한 맛이 그리워. 여보, 또 과거 이야기세요. 그때는 너무 서툴러서 맛도 없었을 텐데 당신은 늘 저에게 칭찬만 해줬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감정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툴러서 더 좋았지. 그게 진짜 가정의 맛이야. 정수는 한술 떠 입에 넣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영희야,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겠지?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여보,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행복을 망쳤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니, 확신을 갖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영희가 면회를 마치고 집에 간 사이 민수가 찾아왔다. 그는
간병인 신분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그의 표정은 불안했고 정수와의 시선을 회피했다. 어르신, 제가 다른 환자로 이동하게 되어서 이제 못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민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다. 수고했네, 민수 씨.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자네 덕분에 내가 모르는 세상도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민수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무슨 뜻이신지? 제가 혹시 어르신께 불편을 드렸습니까? 아니, 넌 아무 잘못 없어. 정수의 입가에 비틀어진 미소가 떠올랐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그녀 곁에 있는 건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눈빛을 피했다. 어르신, 그런 질문은 간병인으로서 드릴 의주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괜찮아,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저 만약 진심이라면 그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내가 그녀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수는 민수가 영희에게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복수는 더욱 정당화되었다. 영희가 그에게 사랑을 갈구했듯이 민수는 영희에게 돈을 갈구했을 뿐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내 인생이 마지막 막이 오르는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최후의 무대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정수의 의식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제대로 말도 하기 어려웠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영희와 미정이가 병실에 함께 있었다. 정수는 힘겹게 눈을 떴다. 미정아, 잠시만 혼자 있고 싶구나. 엄마랑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미정이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다. 이제 정수와 영희 단 둘만이 남았다. 영희야, 가까이 와줘.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 영희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여보, 저예요. 영희예요. 제가 왔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다 알아.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영희의 숨이 멎은 듯 했다. 뭐요? 당신이 뭘 아세요? 너와 민수 3년 전부터 내 첫 수술 그때부터. 정수는 힘겹게 단어를 내뱉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첫 수술 받을 때 만났지?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내가 널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을 속이려고 우연히 들었어. 그리고 봤어. 당신이 집에서 통화하는 걸. 그리고 CCTV도 설치했었지. 여보, 저는 변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내 죽음을 기다렸지? 6개월만 기다리면 자유로워진다고.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제발 그만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왜 영희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사랑은 없었던 건가? 정수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왜냐고요? 영희의 목소리가 일그러졌다. 당신은 40년 동안 뭘 하셨나요? 사랑은커녕 관심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에게 나는 가정부였어요. 애 엄마였을 뿐. 여자로 바라본 적이 있었나요? 저의 외로움을 채워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외로움에 목말랐어요. 그럼 이혼을 하지. 왜 당신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는데 이혼? 그럼 제가 뭘 가지고 나갑니까?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재산 절반? 그게 40년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의 성공의 배경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제 몫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죽음을 재산을 노리고 나를 속였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영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병실을 울렸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웠어요. 민수는 제가 여자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점점 당신이 죽어야만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저는 늪에 빠져버렸어요. 정수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가슴이 펄떡거렸다. 유 원장 다시 썼어. 너에겐 최소한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벌이야. 알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영희의 몸이 풀썩 주저앉았다. 당신은 뭐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됐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벌하세요, 영희야. 네, 여보 나도 미안해. 좋은 남편 아니었어.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영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당신 인생이 망쳤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부부가 되자. 서로를 이해하는 정수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평탄한 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삐 여보. 여보. 정수씨. 영희. 절규가 터져나왔다. 미정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희.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영희는 상주석에 앉아 아무런 감정 없이 정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다. 슬퍼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슴이 텅 빈 것만 같았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그동안 감춰왔던 해방감이 채우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찰나에 불과했고 곧 정수의 마지막 말들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석진 변호사가 영희를 찾아왔다. 사모님, 유 원장을 공개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을 잃겠죠. 유 원장 내용은 정수가 말한 대로였다. 재산의 대부분은 미정이에게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되었다. 영희에게는 법정 상속분인 재산의 20%만이 배정되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자신이 받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인께서 사모님께 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김석진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USB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 마지막 봄을 함께한 영희에게의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내 곁에 없겠지. 4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의 사랑은 어찌 변했는가? USB에는 우리 집 CCTV 영상과 내가 민수와 나눈 대화의 녹음이 담겨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지. 법적으로 필요한 때가 오면 변호사가 도와줄 거야. 나는 내가 이 모든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연기를 지켜보았는지를. 하지만 영희야, 나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지는 않을 거야. 그것은 우리 딸 미정이를 위한 배려야. 다만 너는 평생을 알면서 살아야 해. 내가 내 배신을, 내가 내 죽음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내 영혼에 새겨질 영원한 굴레야.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나는 생생히 기억해. 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가 엎질린 커피를 닦아주던 그 손길이 내게는 평생의 낙이었어. 그런데 어디로 흘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 말이 맞아.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사업에만 매달려 내 외로움을 보듬어주지 못했지. 내가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했을 그 마음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영희야,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내 유언장이 내게 주는 첫 번째 대가라면 이 편지는 두 번째 대가야. 너는 평생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살아가야 해.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진정한 너를 찾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했어, 영희야. 40년 전 그 하얀 원피스의 너를, 그리고 비록 상처받았지만 지금 너까지, 정말로 이 사랑이 너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정수 편지를 다 읽은 영희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40년 만에 진심으로 우는 것이었다. 그 눈물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놀랍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정수의 복수는 그녀를 물질적인 자유에서 떼어놓았지만 영적인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 그 무거운 진실의 짐을 지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6개월이 다시 지났다.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정수는 없었다. 영희는 법정 상속분으로 받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지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수는 정수가 죽은 후 영희에게서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영희가 그를 쫓아낸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영희에게 접근한 것도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정수의 신고로 민수는 간병인 자격을 박탈당하고 관련 업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의 몰락은 영희에게 배신에 대한 또 다른 냉혹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영희는 정수의 유언에 따라 사랑이 연탄은행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수가 20년째 후원해온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고아였지만 정수의 후원으로 의대에 진학해 있었다. 사모님, 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생님께는 너무 늦게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사모님께라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선생님은 저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제게 단순히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죠. 선생님은 늘 저에게 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의 말을 들으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녀는 정수의 이런 따뜻한 면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사업에만 매달린 냉혈한이라고만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의 이중 생활은 그녀의 배신과는 다른 종류의 숨겨진 선행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정수가 자신에게 했던 말,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가족에게는 베풀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는 묵묵히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외로움과 고독이 그녀의 외로움과 공명하며 뒤늦은 이해의 씨앗을 뿌렸다. 또다시 1년이 지났다. 정수의 기일에 영희는
그의 묘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여보, 나야. 영희, 오늘 날씨가 참 맑아. 당신이 좋아하는 날씨네. 그녀는 묘비에 손을 대며 말을 이었다. 1년 동안 나는 매일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았지.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거야. 하지만 그 후회가 이제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어.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과제였지. 영희는 자신의 가슴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나는 당신의 유서를 다시 썼어.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 마리아,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삼기로 했어. 이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답장이야.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정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는 40년 동안 당신의 아내였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 잊어버렸었어. 당신의 죽음과 당신이 남긴 편지는 나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었어. 나는 당신의 배신자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인생을 배신한 자였어. 외로움을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안을 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음을. 당신이 남긴 재산으로 나는 정수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했어. 당신이 평생 후원하던 아이들을 계속 도우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려고 해. 나와 같은 외로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 싶어. 나는 이 재단에서 상담사로 활동할 거야.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당신에게 받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후회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길이야. 당신은 나에게 평생의 후회를 선물로 주었지만 나는 그 후회를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정수,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배반하고 또 당신에게 배반당한 이 40년의 인생을 나는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나는 간다. 당신이 남긴 과제를 안고. 하지만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나로서 당신의 복수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해줘. 마지막으로 당신의 편지에 답을 하자면 나도 사랑했어. 정수야, 비틀리고 상처났지만 여전히 진실로.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듯이 나 자신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음을 알았어. 안녕. 내 40년의 사랑. 그리고 안녕. 나의 남은 인생. 영희가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그것을 묘비 앞에 태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책임감을 짊어지는 자유였다. 그녀는 묘지를 떠나 재단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상담일이었다. 그녀를 찾아온 한 여성이 남편의 무관심에 지쳐 다른 남자의 품을 찾고 있다고 고백할 것이라는 것을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여성을 마주하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제가 당신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겪는 외로움이 무엇을 낳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시 쓰는 유서의 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수는 복수를 선택했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영희에게 진정한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희는 치욕과 후회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복잡성, 사랑의 변질, 그리고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후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에 매여 있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용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